점점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가팔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자 지금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지금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이자로 지금 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미국은요, 세계 3대 신용사가 전부 한 단계 아래로 평가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달러의 가치가 안 좋아지는 건가? 혹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평가를 낮췄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돼 있어서 네. 사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미국 주가 선물이 꽤 많이 내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주가가 거의 원상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뭔가 큰 문제는 아직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제 날짜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22일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네. 어제 또 미국 주가가 네. 또 꽤 1% 이상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많이 상승을 해서 네. 이런 이유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상 최초로 2011년에 신용 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피치사가 23년 또 8월 달에 똑같이 신용 등급 강등을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무디스에서도 이제 강등을 한 거죠. 그래서 3대 신용 평가 전부 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지금 다 강등된.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미국이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여기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강등에 대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108년 만에 무디스에서 강등한 거라면서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무디스가 굉장히 이런 신용 평가하는데 좀 무디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왜냐면 빵 터졌네. 네. 네, 지금 다른 데에서는 네. 뭐 2011년, 피치는 뭐 23년 이럴 때 했는데 제일 늦게 했잖아요. 그쵸. 무디게 지금 네. 했는데 그런 무디스가 지금 100년 넘게 만에 지금 이렇게 신용 등급을 한 거는 굉장히 큰 사실은 좀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 좋아진 건지 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제 등급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 건지 이걸 좀 비교해 볼게요. 네. 네. 자, 이제 보시면 뭐 무디스랑 S&P, 피치 이런 데서 이제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뭐 똑같은데 조금씩 다르죠. 네, 네.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A가 3개 있는 거. 이게 트리플 이제 A. 제일 좋은 겁니다.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하이 그레이드. 여기 이제 보시면 B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B까지는. 그래서 BAA3나 BBB 마이너스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요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정크 취급을 받는 겁니다. 즉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신용 등급이 네. 얼마나 좋고 나쁜지.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한 단계 떨어지긴 했지만 보시면 하이 그레이드죠. 하이 그레이드에서도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뭔가 낌새가 안 좋은 거지 뭔가 진짜 큰 문제가 지금 난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일단 좀 명심하셨으면 전교 좋겠고요. 1등 하다가 그냥 전교 2등 한 번 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독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이런 국가들이 AAA예요. 완전 최상위급 등급.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미국 이런 데가 지금 AA1 네. 여기고. 자, 그럼 한국은 얼마일까요? 대한민국도 뭐 네.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네. 네. 자, 보시면 AA2인데 지금 미국보다 한 단계 밑에입니다. 한 단계 밑에. 지금 AA2가 한 네. 단계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한국도 괜찮고요. 보시면은 영국, 대만, 뭐 홍콩, 프랑스 이런 데가 지금 AA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보다 오히려 지금 한국의 신용 등급이 더 좋은 거죠. 되게 괜찮은 겁니다. 기분 좋은데요? 예, 네. 뭔가 좀 나라가 대출을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용 등급이 아직은. 예, 그래서 미국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뭔가 아주 위험한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무디스가 이번에 이렇게 108년 만에 이제 강등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지표들로 봤을 때 최상위 등급은 아니다 평가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막대한 재정 적자가 이제 일단 빚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연방 정부 부채가
지속적인 재정 적가로 급격히 증가를 했죠. 특히나 네.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그냥 돈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의회의 무책임한 지출.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트럼프도 하는 게 세금 깎아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빚이 많은데. 그러니까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부로 따지면 수입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그쵸. 소득이 주는 거예요. 소득이 주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 미치코님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미치코님 상황을 비유를 해보면 우리 미치코님이 대출이 너무 많아 지금 네. 영끌했어. 그런데 수입을 감소하겠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 거지. 일을 덜 하는 거죠. 아니 이제 그렇죠. 비율을 따지면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점점 이제 마이너스 통장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지. 이제 그러면 파산되는 우리 미치코님한테 대출을 해준 이런 곳이나 시험평가 회사에서 우리 미치코 지금 미쳤나? 이건 아니겠지.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관세로 지금 그쵸. 뭐 풀어나가겠다 지금 이러고는 있지만 또 이거는 또 이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여기에 이제 미국과 반대 세력에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불화가 있다 보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패권도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게 좀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좀 부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네. 이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됐는가 네. 좀 볼게요. 그렇죠. 요즘 참 날도 더운데 네. 부채가 좀 많이 필요할 때인 것 오늘 같습니다. 왜? 네, 제가 오늘 많이 성공하시네요. 더위 먹었나? 자꾸 오늘 농담이네 지금. 근데 오늘 유머가 좀 그래도 성공적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를 좀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보시면 2000년도, 2008년 8년도에 금융위기 금융위기. 네. 그래서 금융위기 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또, 이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 이유도 어때요? 더 가팔라졌죠. 그러니까 점점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가팔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자 지금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지금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이자로 지금 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36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걸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갚을 능력이 과연 있는지 네. 이런 평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그러면 얼마를 보냐. 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GDP잖아요. 네. 국내 총생산. 그래서 너 1년 동안 얼마나 경제가 커. 여기 대비해서 지금 부채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 데이터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 80% 정도 미만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네. GDP에 대한 부채 수준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점점 높아지죠. GDP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지금 가장 높은 그래서 12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에 대한 이런 비율이 GDP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상황이 안 좋긴 안 좋네요. 상황이 안 좋죠. 뭐 이번에 이제 무디스의 발표로 인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이 됐잖아요.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시장 반응이 바로 좀 타격을 입었는지, 네. 뭐 주가는 어땠는지.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 금리가 상승을 했죠. 좀 네.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근데 이제 즉각적인 시장의 충격이 아주 크진 않았다. 예전 앞서 같은 뭐 얘기한 주가 뭐 것처럼. 크게 폭락하거나 이런 네. 일은 아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인 우려. 그래서 미국 이거 국채 안전자산 아니다. 이거 팔자. 근데 이것도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서 네. 이걸로 또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또 이쪽에서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아직은 뭔가 크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차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어때요? 미국 국채, 장기 국채 지금 5%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걸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차트가 이제 미국의 30년 장기 채권 차트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5.1%가 넘죠. 네, 그래서 이때가 지금 23년 10월 달 이때랑 아주 유사하고 보시면 요때가 지금 2007년 금리기 터지기 전에 네. 네, 한 1년 전쯤에 요때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길게 보면 차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눈을 말씀드릴게 이게 금리가 출렁출렁하면서 내리다가 네. 출렁출렁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큰 판을 제대로 잘 읽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저금리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금리는 어쩌면 계속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인생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자, 10년물 차트도 보시면 어때요? 거의 유사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전 세계 이 자산 시장의 금리를 결정하는 게 이게 미국의 채권 금리가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은 점점점 지금 우상향이 되고 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게 신용등급이 낮아졌는데 네. 어쨌든 미국의 이 10년물 채권이나 30년물 그 채권의 국채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일단 이것도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네. 미국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데 결국 빚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빚을 또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수익률을, 자, 예를 들면 우리 미치곤령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낮은 거에 입찰을 많이 하겠어요? 수익률 높은 거에 입찰을 많이 하겠어요? 당연히 높은 거에 만약에. 네. 수익률이 그쵸.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더 많아지는 수 있겠죠. 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쏠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이 수요를 조금이라도 더 팔려면은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네네.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리스크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지 어떻게 네.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 뭐 너무나도 이거는 어려운 사실 주제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이 네. 계속 이제 생기는 이런 상황,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채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금 이상기후 문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 이런 데는요, 벌써 막 50도 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도 5월인데 30도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너무 얘기가 더워요. 2040년대, 50년대 되면은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은 아예 사람이 거주를 못 하게 될 거다. 그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충격적인 책 중에 네. 2050년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2040년대가 되면은 정말 진짜 엄청난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먹을 거에 계속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호주머니,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차트 보시면 정말 놀라실 텐데요. 자, 이거 10년물이 아니라 30년으로 제가 볼 거고요. 이 차트를 이렇게 일반 차트가 아니라 로그 차트로 제가 변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로그 차트로 보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로그 차트를 보면은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율. 자, 보세요. 단순히 수의 위치가 아니라 그렇죠. 상대적인 비율. 네. 레귤러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잖아요, 이때가. 네. 코로나 터질 때. 자, 이때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그렇게 안 커 보이죠? 네. 근데 비율로 따지면 어때요? 1%에서 지금 5%가 왔어요. 이거 5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쵸. 5배가.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로그 차트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금리가 출렁출렁 하면서 내려오다가 네. 이때 2018년 이후로 완전 급락을 했고요, 금리가. 그리고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이 변화는요, 이 정도 이 변화는요, 자, 지난 몇십 년 동안 금리가 한 10%의 세상에서 2% 떨어진 거 이상으로 지금 더 증가한 겁니다. 이 폭으로 따지면. 이 로그 차트로 보니까 이게 지금 갭이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니, 이걸로 해서 계속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저금리 시대 때 대출 받았고, 대출 받아서 사업하고, 건물 사고 이런 분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 그림 하나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이 판을 저는 정말로 잘 읽으시는 게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길게 봤을 때 그래서 뭐 30년, 40년짜리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걸 계속 들고 간다?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대출 많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동산도 이제는 좀 단타 쳐야 된다. 한 5년이나 이렇게마다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냥 뭐 했다가는 진짜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최근에 벌어지는 일을 그럼 요게 지금 채권 시장의 기회인지 아닌지를 한번 말씀을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금리가 지금 상승의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예,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채권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 채권 수요를 늘리려면 금리가 올라가야죠.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국채가 지금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거 지위가 지금 약화되고 있다. 예, 이런 가능성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의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기회 요인도 있는데 아니 이미 이거 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강등 그 다음에 상대적 매력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냐 그래도 어찌됐건 다른 국가 대비해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 같은 경우도 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정점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경기 침체 뭐 이러면 금리 또다시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금리 떨어지는 건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거고 결국에는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단기 국채 ETF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금리가 나는 하락될 것 같다.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장기 채권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장기 채권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한다면 그냥 단기 채권, 단기 채권. 초단기. 그것도 초단기. 초단기라고 하면 막 3, 4년? 아니요. 3개월 이하. 3개월. 아, 정말 3개월 짧게 네, 보시는구나. 정말 짧은 거. 네.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네. 저는 채권에다 돈 넣는 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좀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어떤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네. 그리고 무슨 나 연예인 미국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한국이 문제야 지금. 네. 내 코가 석잔데.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IMF에서 이제 요거를 향후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요걸 네. 또 2030년까지 이제 했는데 자, 보시면 IMF가 조금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53.3%에서 122%, 16.6%에서 54% 이렇게 증가하는데 2030년 앞으로 5년 뒤에는 한국은 59%, 미국은 128% 정도로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증가 속도로만 보면요, 미국보다 훨씬 더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고요, 여전히 인구 구조도 좋아요. 근데 한국은 이미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되고 있죠. 감소되고 있죠. 네. 그리고 2030년대 초중반 지나면 인구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GDP가 이제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경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의 미래를 좀 암울하게 지금 만드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저는 한국이 조금 더 걱정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염려되기도 하고 네. 자국이기도 하지만 네. 네. 상황을 봐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워린 버핏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워린 버핏이 언젠가부터 현금을 모으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죠? 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네. 저는 제가 믿고 신뢰하는 전문가들이 정말 소수가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예,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 중국 엄청난 버블일 때. 그리고 지금도 본인 나라니까 그렇게 안 좋은 얘기는 막 대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라고 했냐. 지금 보시면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량이거든요. 와, 버크셔 해서웨이.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 자, 네. 그 얘기는 무슨 지금 자산을 팔고 현금을 쌓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못 상식적으로 믿는 생각하면. 거지 뭐, 그죠? 그렇죠. 달러도 못 믿겠고 어디 투자할 아무것도 데가 못 없고 지금 뭔가 다가올 수 있는 엄청난 큰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가 오면은 자산을 헐값에 살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노리는 거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뭐예요?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 하고 있냐? 무너지고 있는 통화 가치에 대비할 것. 그리고 만약 5년 안에 이 얘기를 5년이 아니라 이게 뭐 앞으로 몇 개월 뒤에도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5년 안에 기회가 오면 쌓아뒀던 현금을 쏟아붓겠다. 예, 이것만 봐도 지금 뭔가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다가오고 올 거다. 있구다라는 거를 워렌 버핏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현금화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큰 지금 3,477억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을 지금 현금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현재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적자 상태에 있다.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무슨 얘기겠냐? 코끼리를 잡을 총은 있는데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지금은 좀 위험한 시기니까 뭘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말되 네. 분명히 기회는 오기 때문에 그 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현금을 모아두겠다. 맞습니다. 준비해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투자를 정말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맨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인연 맺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내가 누구랑 어떻게 인연을 맺는지, 내가 어떤 자산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는지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과 연구와 공부와 이런 거 없이 뭐예요? 그냥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그 짜릿한 뉴스와 이런 걸로 뛰어들어요. 근데 제가 워렌 버핏한테 배운 건 뭐냐?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요. 단 한 주도 보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아니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5년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아니,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 근데 맨날 우리는 이거 투자했다가, 또 이거 투자했다가, 야, 이거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놓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한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가슴 깊이 새겨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0년 마지막 매수 이후에 제가 5년을 매수를 안 하고, 이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왜? 다 두려워하니까.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탐욕을 제가 부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아마 뭐 일단은 가서 좀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또 다다음 주 정도에 또 아파트를 또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전국에 막 보여 지금. 이제 네. 슬슬 기회가 오기 보입니다. 시작한.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코끼리 잡을 총이 있는데 즉 뭐예요? 현금화 시켜놨죠 지금. 네. 이 엄청난 돈이 있는데 쏠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워렌 버핏은 간접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 지금 자산 시장에 상당한 거품이 있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워렌 버핏의 말처럼 좀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 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신용이 강등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는 하락되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네. 달러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1,200원대부터 제가 계속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제가 네. 드려왔고, 달러가 거의 한 1,48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80원 정도까지. 좀 내리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100원 정도 떨어졌으면 그래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저는 여전히 달러를 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네. 달러의 미래를 고민하기 전에요. 한국 돈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원화 가치를. 한국 돈의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 여러분은 판단하세요? 저는 한국 돈의 미래가 미국 돈의 미래보다 훨씬 더 저는 불안해 보인다. 네, 그래서 달러는 반드시 지금 같은 시기에 일정 비율로 저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혹시라도 모를 달러의 불안한 미래를 또 모르니까 이걸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거를 뭘로 해야 되냐? 금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으로. 자, 이게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자, 근데 이걸 원으로 보잖아요?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회귀했냐면 2022년 4월달, 요걸 제가 좀 더 가깝게 해볼게요. 2022년 4월달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자, 근데 원달러 환율은요, 지금 얼마예요? 22년 4월이면 이때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 환율이 1230원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한 1230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왜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80원 가까이 하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돈의 미래가 달러보다 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추세가 지금 살아있죠? 추렁치면서 올라가는 요 추세가 살아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금입니다. 자, 금 어때요? 금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도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제가 달러와
금을 계속 모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네. 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상승 많이 했습니다. 아. 지금 뭐 최근에 조금 내렸다고 근데 지금 이게 내린 모습이에요? 금은 진짜 요새 아주 정말 네, 여전히 지금 3,30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약간 최근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세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근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또 어디에 가는 겁니까? 비트코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그리고 맞아. 최근에 진짜 비트코인도 엄청 상승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미래를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가져갈 거냐? 아니요, 저는 안 가져갈 겁니다. 예, 저는 제 인생에 비트코인을 할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코인이 가진 이런 가능성을 본다. 그럼 아주 일부를 코인으로 이렇게 달러를 해칭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그건 하실 분들은 하셔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는 금으로 해지하겠다. 예, 실물 자산으로 하겠다. 자, 보세요. 자, 이 차트와 이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과 골드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저는 금으로 충분히 해지 기능이 있고 실물 자산이고 저는 제가 통제력과 영향력을 이런 걸 너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절대 저는 투자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에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이제 뭐 개인의 투자 성향이 다른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네. 금에 대한 그래프, 상승 그래프와 네. 코인에 대한 느낌이 네. 이제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이게 비슷한 흐름이 그러니까요. 보이네요. 미치코님도 제 옆에 계시면서 나름의 지금 포트폴리오 많이 조정을 좀 바뀌었어요. 했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죠. 지금 빨간불 좀 네.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네? 원래 여기 네. 파란불 천국이었는데 스머프 천국이었는데 조금씩 그러니까요. 빨간색이 드러나니까. 하나는 또 수익 많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금도 여전히 갖고 계시죠? 금을 제가 아직 못 샀는데. 아직 못 사셨어요? 네, 금을 또 사야 돼. 그러셨구나. 네. 네, 달러로 바꾸는 걸 네. 가지고 이거를 GLD라고 하는 금 ETF를 사시면 네. 해칭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배워갑니다. 저도 배웁니다. 네, 지금 같은 시대일수록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워렌 버핏의 조언처럼 지혜롭게 변화에 대비하면서 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코끼리를 잡을 수 있는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총을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